지난달만 해도 유기동물 발생량이 약 150도에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놀러 와서 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으세요.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패티켓, 에티켓, 보호자와 컨트롤하면서 반려견과 정말 안전하게 차분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 집에 여기 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여기서 입양 간 아이들 다 유기견이잖아요. 어딘가에 버려졌거나 아니면 잃어버렸거나 하는 애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잃어버린 아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등록하고 나니까 저희 가족이 진짜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지키는 첫 번째 동물 등록 칩 심어주세요. 동물 등록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오늘 주제는 반려동물 등록인데요. 4명 가운데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요즘 반려동물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가슴 아픈 사실은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 역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려동물이 쉽게 버려지지 않도록 하고 또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이 자진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동물 등록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위해 두 분 패널 모셨는데요. 먼저 그 동물훈련사시죠.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이용종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 이용종입니다. 요즘 반려인구분들 굉장히들 많이들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책임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경기도 동물보호과의 서경화 정책팀장님 함께 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동물보호과 정책팀장 서경화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서 팀장님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자진신고 기간이다라고 돼 있는데 네네. 언제까지죠? 네, 이미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농식품부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2019년에도 2달 동안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2번째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동물 등록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이게 자진 신고 기간이 매년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은 말 그대로 이제 법상 의무인 것을 좀 그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제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동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행되고 나서 동물 등록 안 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자진 신고 기간을 줘서 이때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시켜 줄 테니 네네. 신고를 해달라 이런 기간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좀 많이 신고를 하셔서 그 원래 취지가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 등록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강아지, 개도 있을 거고 네. 그 고양이도 있을 텐데 모든 동물이 다 돼서 있네. 일단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6종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동물이 등록 대상은 아니고요. 이제 동물보호법에 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이제 등록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동물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동물 등록이 이렇게 예상보다 이렇게 높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더 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얘기인데 올해 처음 시행된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2014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고요. 그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이 2개월 이상 된 반려견들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제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국의 동물 등록제는
그 유기견과 유실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유 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이 제도는 2008년도 시범 운영이 되면서 201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부터는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시행이 됐는데 2달 이상 된 강아지는 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그 동물 등록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유기동물 실종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또 필요로 하고요. 지난 한 해 동안 13만 마리의 유기견들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매일 어떻게 보면 357마리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은 유기견이 발생됐을 때 다시 보호자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밖에 떠돌아다니는 개들 개체수 파악부터 그다음에 보호자 등록을 통해서 다시 찾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통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 등록이 돼야 유기견이나 잃어버린 개를 이렇게 보호자를 찾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유기견이나 실종견들이 보호자를 찾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유기동물이 이제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넣었습니까? 반려동물을 같이 하는 그 보호 가정 이런. 네네. 뭐 이제 조사하는 곳마다 통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올해 4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추정이 되고요. 이는 이제 2019년에 26.4%에서 27.7%로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민 4명 중에 1명꼴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수치보다 높은 29.1%로 약 150만 이상의 반려 가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군요. 근데 어쨌든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일단 처음에 이제 입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양을 하는데도 그 비용도 꽤 만만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반려동물 입양 비용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41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반려견의 경우에는 평균 44만 원, 그리고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43만 7천 원의 입양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야, 44만 원이면 굉장히 적지 않은 비용인데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입양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왜 이것을 끝까지 잘 보호하고 또 같이 키우지 못하고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왜 이럴까요? 네, 2020년도 농림식품축산부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8.1%가 반려동물 키우는 양육 포기 또는 파행을 생각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가장 많았던 것이 이제 물건 훼손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짖음, 공격성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응답자의 29.4%가 가장 높은 순서로 나왔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이사나 취업, 어떠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20.5%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상보다 지출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18.9%, 질병이 걸리거나 그다음에 사고를 당했을 때 14.0%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면 동물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건 한 30% 안짝이고 나머지 대부분 다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이제 예기치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들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입양하고 나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미용도 해야 되고 예기치 않았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내가 밖에 나갔다 집에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려견이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번거롭다라고 또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막상 반려동물을 같이 해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사실 아이 하나 키우는 거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입양을 하실 분들 좀 숙고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서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통계도 그렇고. 네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제적인 비용 부분들을 이제 간과하고 입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은 반려동물 마리당 월 평균 양육 비용은 11만 7천 원으로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17만 6천 원, 반려묘는 14만 9천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월 17만 원 정도를 써야 된다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많이 들 걸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또 문제가 병원 비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되니까 그래도 일정 정도 보험했던 건데 강아지나 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못 받고 그러니까 병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의료 보험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동물 쪽은 아직 의료 보험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치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사람은 어디가 아팠을 때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고 본인이 이제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걸 바로바로 알 수가 그렇죠. 있는데 사실 동물은 그렇지가 말 않거든요. 못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외관상 나타났을 때 개들이 아픈 상태가 된다고 하면 진행이 사실 많이 진행된 상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병원비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들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반려동물을 버리는 유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제 많은 데가 이렇게 휴가철이 지나고 나서 유기견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런 휴가철 이후에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기도 포천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한 해 버려지는 동물이 꽤 많다 이렇게 들었는데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근 3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 2018년에는 1000마리, 2019년에는 1100마리, 2020년에는 약 1200마리, 매년 100마리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가철 이후에 유기동물 발생량이 현저히 늘어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올 여름에 어땠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8월만 해도 유기동물 발생량이 약 150도에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놀러 와서 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으세요. 캠핑장 같이 이제 동물과 같이 놀다가 동물을 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나 인적이 드문 산에 많은 동물을 버려서 저희가 유기동물을 많이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셔서 가보면 좀 예쁜 애기들 견들이 분명히 누가 주인이 있던 견들이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발이 됐다거나 사람의 손을 굉장히 잘 타서 저희가 이제 포획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품종이 있는 견들, 뭐 포메라니안, 말티즈 같은 이 소형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주변 분들이 보호를 해주고 계세요.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참 씁쓸한데요. 지난해 전국적으로 유기동물이 한 13만 마리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 경기도에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2020년 기준으로 약 2만 7천 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했는데요. 다만 이 수치는 저희가 이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상 유실 유기동물 처리 내역이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발견이 되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유실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유기동물이 발견됐을 때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이제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기동물을 구조를 해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를 하게 됩니다. 보호를 하면서 이제 소유자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소유자가 나타났다 하면은 이제 그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일 이상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시군이 그 유기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뭐 입양을 최우선 절차로 두고선 동물들을 이제 입양을 보내는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불가피하게 뭐 안락사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동물보호센터 안에서 뭐 자연사하거나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주, 그러니까 원래 그 보호자 이렇게 인도하는 비율이 한 11%?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가 네,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동물 등록이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동물 등록이 많이 안 됐다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동물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제 내장형이 아니라 외장형으로 이제 동물 등록을 하시는 경우도 목걸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분실되거나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더라도 이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등록됐던 사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이제 동물 등록이 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달라서 또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을 받고 나서 그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교육 이 문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용준 교수님이 오늘 또 전문이시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교육을 좀 시키면 좋을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이용종 교수가 운영하는 이삭 애견 훈련소에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반려동물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모두 10단계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1단계 교육은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2단계는 반려동물이 불렀을 때 잘 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반려동물을 앉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3단계는 낯선 사람을 만나 인사할 때의 요령인데요. 먼저 반려동물들이 낯선 사람들을 향해 짖거나 달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4단계는 낯선 사람이 반려동물을 쓰다듬을 때 반응 교육인데요. 반려동물이 경계하거나 물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5단계는 반려동물이 진찰을 받거나 미용을 받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리 안심시키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6단계는 공격성 제어인데요. 사람들이 우산을 펴거나 자전거 등이 달려오면 공격성이 자극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7단계는 다른 반려동물을 만났을 때 대응 교육인데요. 서로 으르렁대며 흥분하거나 달려들지 않도록 미리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8단계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낯선 사람에게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의 상황인데요. 낯선 사람과만 있어도 문제가 없도록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반려동물 교육 9단계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반려동물들이 두려워하거나 낯설어하지 않고 일상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편안히 걸을 수 있도록 걷기 교육을 시킵니다. 10단계는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보호자가 기다려 라고 말한 후 자리를 비우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이렇게 10단계 교육을 좀 시키는 것 이런 거 봤는데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전문가의 힘을 꼭 빌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스스로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 지금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 10단계를 보셨잖아요. 이거는 집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이것은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생후 3개월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인식들을 걔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나거든요. 여기서 보면 올바르게 걷기, 보호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소통하는 산책이라든지 옆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보호자의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거든요. 보통 산책 나갔을 때 밖에 나가보면 막 달려나가고 막 냄새 맡고 다니고 사람 보고 짖고 뭐 이런 것들은 걔들의 패티케드에서 어긋나는 행동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도심 속에 걷는다라는 것은 그만치 예절 교육의 가장 기초 단계가 되는 거고요. 혼자 있을 때 여기서 우리 보호자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려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 기다려 교육이 잘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걔는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1단계부터 10단계부터 이 영상을 잘 보시면서 기억을 해보시면 나도 집에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대로 진짜 한번 10단계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간의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팁이 있습니까 혹시 소통에? 네, 보통 이제 소통이라는 것을 가장 이제 교육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반려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거든요. 우리 강아지가 얘기할 때 사람 같아. 내 이야기를 다 듣는 것 같아. 다 들어주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교육을 시킬 때는 냉정함이 또 필요로 합니다. 칭찬과 야단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개들이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이것이 소통의 처음 시작입니다. 소통의 처음 시작이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와 잘했을 때의 구분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교육을 시킬 때는 어떠한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목적 설정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호자님은 좀 앉아 시켰다가 걔가 일어나면 그래 괜찮아. 또 엎드려 시켰다가 또 자리 이탈을 하면 그래 너는 잘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시키는 목적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파트나 이렇게 집합 건물에 살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짖는 거 아닙니까? 이제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렇게 강아지가 계속 짖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보통 이제 개들이 왜 짖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사람에 의해서 뭐 분리불안에 의해서 짖을 수도 있고요. 영유권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공간에서 짖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영역 안에서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로 하거든요. 짖음이 많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들만의 공간, 개가 쉴 수 있는 포인트 공간에서 개집이라는 크레이트 공간 하나만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면 들어가 기다려. 그 공간에서는 편하게 쉴 수가 있거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자기 공간이 없는 아이들이 짖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리 같이 하는 반려견, 그 다음에 늘 끌어안고 다니는 반려견, 오냐오냐 과잉보호하는 반려견, 이런 아이들이 짖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개들일수록 자기 공간과 사람의 공간 영역을 구분져주는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시켜주시면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실외에 나갔을 때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가 이쁘다고 같이 데리고 자는 거 이런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군요. 각자 독자 공간에서 하도록. 사실 아이도 이게 일정 기간이 되면 좀 잘 때 떨어지도록 부모하고 떨어지게 자도록 하는 게 좀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죠. 했는데 강아지도 마찬가지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며칠 동안 정확하게 떨어지는 교육을 시켜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 어린 강아지 시기에 정말 이쁘다고 같이 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시기는 생후 3, 4개월, 2, 3개월 안짝이거든요. 나머지 5개월 이상 됐을 때는 더 이상 강아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미리 구분해 주시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자기 공간과 사람의 공간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격성이에요. 짖거나 가서 뭐 무는 경우도 심하면 가서 무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공격성 어떻게 제어해야 됩니까? 네, 공격성이라는 것은 보호자가 보호자 역할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짖으면 사람 보고 짖는다, 개 보고 짖는다. 어떠한 사물을 보고 짖었을 때 우리 보호자님은 자리를 회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짖으면 안 돼. 내가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지. 그러면 사람을 만난 좋은 기억에 대한 거를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짖음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짖었을 때는 냉정한 것이 첫 번째거든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분들 보면 막 이렇게 짖거나 개가 막 사람들한테 달려들거나 이런 경우 제어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해서 이제 민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 산책하면서잖아요. 그래서 관련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제 특히 많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민원이 이제 목줄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제 맹견의 경우에만 목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냥 뭐 작은 개체의 경우에는 목줄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동물보호법상 산책을 하실 때에는 목줄을 반드시 하는 게 의무이고요. 만약에 목줄을 하지 않으시면 이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목줄 길이 제한은 없습니까? 제가 이게 다니다 보면 목줄을 이게 하긴 했는데 너무 길어서 그게 막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길이가 얼마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까? 현재는 규정이 없는데 이제 내년부터 농식품부 이제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목줄을 2m 이내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제 목줄, 니드줄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반려견들의 활동 반경 그만큼 높아지게 넓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상담을 했을 때 이런 얘기들 굉장히들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좀 목줄 좀 길게 해서 자유스럽게 그렇죠. 놀게 하고 답답하다 싶어요. 너무 짧으면 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예, 그렇죠. 반려견 이럴 때는 정해진 공간,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정확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자유 해방감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는 니드줄 긴 걸 가지고 가셨다. 니드줄 하나만 더 챙기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동했을 때 사람이 번잡한 공간이라든지 산책로가 됐을 때는 짧은 줄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패티켓을 살짝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맹견 이제 공격성에 대해 또 이야기들 또 많이들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견보다는 물림사고가 소형견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들께서는 우리 개는 괜찮아요가 아니라 평상시에 통제불능인 아이들, 사람을 물었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동물을 물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맹견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보호자나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입막의 착용은 보호자님 스스로가 해주는 것을 기본 패티켓의 기본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대형견보다 오히려 조그만 개가 더 많이 문다고 하는군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신 것처럼 산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바른 반려동물 산책법 한번 배워보시죠.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때 동물을 두려워하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리더십입니다. 이때 목줄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니드줄을 뒤로 툭 치면서 옆에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육시킬 때는 좋아하는 간식, 좋아하는 장난감을 활용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장난감과 간식은 방향 전환을 할 때나 주의 집중이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은데요. 간식을 줄 때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간식을 줄 때에도 앞에 나갔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보호자와 같이 나란히 걸었을 때 간식을 주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해야지만 먼저 뛰쳐나가는 행동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간식을 줄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반려동물과 눈을 맞춰야 합니다. 아무 때나 보상을 주고 보호자가 리더십을 잃게 되면 반려동물은 순식간에 천방지축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개들에게 사람이 맞추는 산책을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개들이 걷다가 냄새 맡고 여기저기 마킹하고 그다음에 사람 오면 짖고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짖어서 표현을 하거든요. 또 여기서 통제불능인 아이들은 공격성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가 모든 걸 자율성을 주게 되면 걸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갑자기 올라탄다든지 관심 갖든지 순하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뻐달라고 확 다가가게 되면 사람은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반려동물이 아무리 귀엽고 예쁘더라도 보호자는 반려동물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리더십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산책 방법인데요. 보호자가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 보이시지요? 올바른 산책 방법은 이렇게 목줄 리드로 반려동물이 말을 잘 듣게 통제하며 산책하는 겁니다. 목줄을 바짝 잡고 보호자 옆에서 걷도록 하는 것부터 교육시킨다면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갈등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니드줄을 길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짖으면 공포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무섭습니다. 근데 옆에서 차분하게 같이 가서 기다려 앉아 있고 그럼 심리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편안함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진짜 금방 알아채네요. 리더십이 있는지 자기 네. 멋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아지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산책 행동 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아이들은 교육을 시켰을 때 보호자님이 일주일에서 약 10일 정도만 투자를 하시고 정확하게 리더자가 누구인지 우리 반려견에게 알려준다고 하면 걔는 오로지 믿고 의지하는 건 보호자거든요. 보호자를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짖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금 가장
잘못된 산책에서 보여주는 모든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산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데 이제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 시간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질문들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산책을 몇 번 시켜야 될까요?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고 몇 킬로를 갔다 와야 되고 산책을 안 시키면 또 문제점이 생기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산책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보호자가 허용된 시간 안에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보통 어떤 분들이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 일주일에 몇 번 산책 가세요? 일주일에 2번 가요. 2번 가요 하시는 분도 있고 하루에 2번씩 가요. 그냥 하루에 2-3번밖에 못 가요. 그러면 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질문을 던져봐요. 일주일 내내 가시는 분 보고 하루 못 가면 어떤 생각 들으세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못 가고 2번 가면 분 보고 물어봐도 미안하고 언제부터인가 미안한 생각을 굉장히들 많이들 갖거든요. 오히려 반려견들 행동을 관찰했을 때 밖에 나갔을 때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령 밖에 나가면 막 침을 흘리거나 그렇죠.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 아이들은 오히려 산책을 안 나가는 것이 더 좋아요. 그다음에 산책을 남들은 매일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갔으니까 미안하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 좋은 시간 안에 정말 즐겁게 잠깐이라도 함께 해주는 것이 산책이고요. 그런데 산책은 보호자와 우리 반려견들이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산책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의무감을 가지고서 산책하는 산책은 오히려 사람과 개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통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에 보면 꼭 몇 번은 꼭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못된 지식들 네. 그런 건 아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반려동물 관련 프로나 이런 걸 보면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사실 반려동물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는 보호자가 문제인 경우가 많고 보호자가 잘못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이 보호자들도 교육을 꼭 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외국에서는 이제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특히 선진국 같은 뭐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이런 곳에는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강아지를 교육을 통해서 보호자 교육을 함께 시켜주거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개를 케어하고 양육하는 것은 개가 아니고 결국은 보호자이거든요. 보호자가 올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 개들도 정말 착한 모범견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호자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교육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 훈련사가 교육을 잘 시켜놔도 보호자가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전문 훈련사에게 교육시키기 이전에 보호자님이 먼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전문 교육기관들이 굉장히들 많이들 생겨났거든요. 이 벽이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주변에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이런 고민 상담을 해서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가장 많이 발생돼서 유기견들 예방할 수 있고 이웃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인식에서부터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게 이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좀 제대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호자들이 뭐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경기도에서는 이제 이런 유기견들을 위해서 이제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도심에다가 유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 10월에 수원에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개소를 했는데요. 보통 동물보호센터 하면 이제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곳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접근성이라는 단점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심형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마련을 했고요. 또 이제 올해에는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에서도 마찬가지 도심형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에 있으면 그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네. 입양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마련하고 있는데 수원에 있는 센터 한번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입니다.
수원시청역에서 가깝고 KBS 경인취재센터와도 가까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카페처럼 아주 깔끔한 이곳에는 유기동물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작년 10월에 개소해서요. 다른 유기견 센터랑 다르게 접근지가 좋은 도심에 위치하여 조금 쉽게 유기동물들을 접하고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게 개소된 센터입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 기본적인 접종이나 건강검진 같은 부분들을 해주시고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담당 훈련사가 훈련을 진행해서 기본교육이 진행되고 입양이 갑니다. 반려동물 입양센터답게 보호하고 있는 반려동물들의 사진과 동물들의 특징, 성격, 별명까지 자세히 적어놓은 파일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반려동물 서류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입양해갈 가족들의 서류도 꼼꼼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훈련 담당 선생님께서 그 서류를 검토해서 심사를 해서요. 가장 알맞은 가정을 선정하면은 그분께서 입양 전 교육을 수료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기준으로 딱 저희가 100마리가 입양되었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느껴지는데요.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동물들 간식을 챙겨주랴, 놀아주랴, 안아주랴 쉴 틈이 없어 보입니다. 이곳에서 마음 편하게 잘 지내서 그런지 표정이 밝고 명랑해 보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9시에 소독하고 청소를 다 하고 있고요. 아이들 주기적으로 미용이나 목욕 같은 케어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면 여기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이제 가끔 성격이 이제 좀 다른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 안에서 따로 케어를 받기도 합니다. 좋지? 머리에 물 뿌리는 거 가만히 있는 개들이 진짜 몇 없거든요. 순심이 진짜 착해서. 센터에서도 착하기로 유명한 순심이. 순심이가 하루빨리 좋은 보호자를 만났으면 하는 것이 직원들의 바람입니다. 목욕하고 났더니 순심이 기분도 좋아 보이는데요. 보통 동물들은 물기를 닦아주면 막 온몸을 털고 물기를 다 튕기고 그러는데 순심이는 참 얌전합니다. 완벽한 사실 보호자라는 건 없거든요. 완벽한 강아지라는 것도 없고요. 근데 사람들이 유기견이니까 뭔가 모자랄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이 친구들이 나의 삶에 들어오면은 정말 행복한 건 맞아요. 정말 행복하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우리를 웃게 해주고 그렇겠지만 그만큼 활동하거나 이런 부분에 제약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하셔서 입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 가봤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를 갔더니 저 직원분들이 다 이 교수님 제자분이라고. 네, 우리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학생들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교수님이 보실 거라고 긴장하더라고요. 잘 가르치는 대로 잘 하는 것 같습니까? 방송상에서 또 보니까 굉장히 또 뿌듯하기도 하고요. 정말 나중에 우리나라의 동물 복지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꿈나무를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센터 직접 가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나 그 반려동물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제 서로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동물하고 사람 사이에도 성격이 잘 맞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동물들이 가족이 되기 전에 반려견의 특징을 파악하고 나와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잘 수집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리들이 나중에 이제 파양률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양이 되거나 유기하거나 이런 거에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보호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호자들도 잘 진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보호자인지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호자들이 이제 처음 이 반려견을 키우는지 여부, 그러지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생활 환경, 그리고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정보를 모아서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반려견을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책임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어떤 이런 책임감을 갖고 수십 마리의 유기견들을 돌봐오신 분이 계신데요. 배우 이용녀 씨.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초록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 유기견들의 대모로 불리는 배우 이용녀 씨가 유기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날은 반려동물들의 동물 등록을 하는 날. 반려동물들이 80여 마리나 되다 보니까 동물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반려동물의 이름, 품종, 출생일, 취득일, 중성화 여부 등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지금 하는 거야. 이름, 길동이, 품종, 뭐야, 봄에. 아이, 가만있어. 이거 하는 거야, 지금. 네. 반려동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의사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들고 온 가방에는 동물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있는데요. 동물 등록 방법에는 반려동물 몸 안에 칩을 심는 내장형과 목걸이를 만들어 채워지는 외장형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내장형 칩, 마이크로칩이 내장형 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칩은 이렇게 보시면 외장형 칩이라 그래서 이 마이크로칩이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목걸이로 달고 있는 걸 우리가 외장형 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시술하는 칩을 내장형 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물용 생체 인식 칩 주사기 안에는 바코드와 숫자가 내장된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코드와 숫자가 반려동물들의 고유 번호입니다. 칩을 심은 반려동물은 주민등록증을 몸 안에 지니고 다니는 셈인 겁니다. 그런데 이 등록번호 국가별로 다르다고 하네요. 시작할 때 보시면 41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넘버는 우리나라 국가 코드예요. 그래서 이 번호에 따라서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해외에 나갈 때도 마이크로칩이 있어야지 해외에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에는 우리가 이제 동물등록 신청서에 작성하시는 분의 인적 상황, 성함, 주소, 그다음 연락처, 그리고 반려견의 이름, 품종, 중성화 여부 이런 것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고요. 국내 여행을 할 때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해외로 출국할 수도 없습니다. 마이크로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소유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출국을 하지를 못하고 심지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마이크로칩 번호가 없으면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물용 생체 인식 칩은 대개 동물 목 뒤에 시술을 하는데요. 길동, 아이 착해. 아이 착해, 길동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됐고요. 아이 착해,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그렇게 아프지는 않다고 하네요. 이렇게 동물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호자를 잃어버렸을 때 금방 보호자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동물 등록 칩을 원하는 이유는 이 아이를 내가 이제 평생 얘 죽을 때까지 잘 키워보겠다라고 정부에도 약속하고 나랑 이 아이랑도 약속하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동물 등록하는 거거든요. 반려동물에 칩을 심었다고 동물 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동물에 심은 칩번호, 즉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동물 체내에 삽입된 동물 등록 번호가 기재된 동물 등록 신청 서류를 이제 시청에서 먼저 접수를 한 후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물 등록 번호에 맞춰서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일치되어야 되고 그에 맞는 동물의 정보, 이름, 성별, 중성화 등의 정보가 일치되어야지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동물등록 페이지에 모든 등록을 마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동이 엄마입니다. 동물 등록 칩 하는 거 보셨죠? 너무 쉬워요. 가서 등록 칩 신청서를 쓰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수의 선생님이 콕 하고 아프지 않게 아이들한테 칩을 심어주세요.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지키는 첫 번째 동물 등록 칩을 심어주세요. 동물 등록 꼭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꼭 지금까지 동물 등록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꼭 동물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좀 등록을 하는데 비용이 좀 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외장형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 그리고 내장형의 경우에는 진료비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도비와 시군비로 이제 2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만 5천 마리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 시군에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면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7년이 됐고 지금까지 등록을 안 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자진신고 기간을 둔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이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자진신고 기간이 이제 9월로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이제 집중 단속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동물보호 명예감시원들이 뭐 산책로라든지 또 반려견들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미등록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뭐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꼭 그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도 꼭 네. 동물 등록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 그런데 이제 농장의 개들 같은 경우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물이라도 반려동물이라도 법적 지위가 다르다. 그런 겁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 반려동물과 농장계로 또 길러지는 개들이 동물 등록제나 그 반려동물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법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 복지를 위해서라도 똑같은 개로 인식될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하수 개선됐으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슈 하나가 반려동물 물건으로 저희 현행법에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된다. 법적 논의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에서 예고를 하였습니다. 실질적 예고를 하였고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도 좀 신속히 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 이런 것도 신속히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다라는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데요. 반려견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에게 주는 기쁨, 또 행복이 커진 만큼 반려인의 책임감 역시 함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